약혼 여인 서연과 그녀의 절친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데리러 오라는 내기를 했다. 꼴찌가 계산하는 룰이었고 결국 꼴찌는 나, 박준이었다. 밤 12시가 넘도록 새벽 2시가 되도록 서연은 날 기다렸지만 난 가지 않았다. 보다 못한 지원이 안쓰러운 듯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서연아, 내 남자친구 드디어 일 끝났대. 먼저 가볼게. 지원의 남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더니 지원의 손을 잡고 떠났다. 택시가 급하게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 서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서연에게는 숨겨진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수년 동안 약혼자인 나와 약혼은 한 채, 그녀의 첫사랑인 민준과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숨겼고 그녀의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까지 모두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모두 내가 서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히 그녀를 떠날 것이고 그녀는 미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 그날 밤 서연이 건네준 우유를 마신 후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낯선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귓가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든 준이 오빠 신장을 빼둬서 민준에게 주려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연의 오랜 친구, 수진이었다. 서연은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오빠는 위독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리고 박준에게는 보상해줄 거야. 어차피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수술이 끝나면 결혼해줄게. 평생 이혼은 없어. 바닥에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수진은 거의 절규하듯 말했다. 신장이 없는데 그런 보상이 무슨 소용이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민준 오빠가 도대체 널 어떻게 꼬드긴 거야? 옛날 지진 때 오빠를 구하려다 다리를 다쳐서 후계자 자리까지 잃었는데 결국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잖아. 그때 준이 오빠가 옆에서 얼마나 널 챙겼는데. 자기 몸에 약물 실험까지 하면서 다리에 멍이 들도록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어. 의사 문 앞에서 한 달이나 무릎 꿇고 빌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민준 오빠가 다시 나타나니까 내가 다시 일어선 걸 보고 다시 들러붙어서 내 뱃속에 있는 준이 오빠 아이를 지우라고 속삭이더니 결국 낙태까지 하게 만들었잖아. 준이 오빠는 아직도 자기가 아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민준 오빠에게 신장을 주겠다고? 됐어. 서연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알아. 준이 오빠는 날 사랑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 그리고 민준 오빠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속물적이지. 그래도 난 민준 오빠를 사랑해. 미치도록 사랑해. 그럼 준이 오빠는 뭔데? 대체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오늘 누가 말려도 소용없어. 신장은 반드시 가져올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칼이 살을 찢는 느낌이 들었다. 마취 의사는 내 약물 내성을 과소평가한 게 분명했다. 모든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이었다. 나는 서연을 10년 동안 사랑했다. 16살부터 26살까지 내 청춘과 사랑,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쳤다. 나는 그녀가 민준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봤고, 민준 때문에 미쳐가는 것을 지켜봤고, 민준에게 버려진 후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을 함께했고, 다리를 다친 후 그녀의 변덕스럽고 우울한 성격을 견뎌냈다. 심지어 그녀가 제정신이 아닐 때 나를 밀쳐 넘어뜨려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묵묵히 일어나 그녀를 계속 돌봤다. 언젠가는 그녀가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일을 겪었으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민준만을 사랑했다. 민준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아이를 잔인하게 버렸고 민준을 위해 몰래 내 신장을 떼어주려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몸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내 심장이었고 10년 동안의 내 모든 사랑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일어났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몸이 굳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자 역광 속에 서연이 서 있었다. 가냘픈 몸매는 차가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긴 다리로 걸어올 때마다 내 심장을 짓밟은 듯 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손으로 내 얼굴을 쓸어 올리며 미간을 찌푸린 채 물었다. 많이 아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 고통스러워 거의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어떻게 그녀는 그렇게 다정하게 내게 아프냐고 물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녀는 내 심장을 직접 떼어내고 아이를 지우고도 태연하게 내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너무나 갈라져서 내 목소리인지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다. 서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맹장염이 갑자기 심해져서 수술했어요. 맹장염이라니. 나는 비웃었다. 그녀는 제대로 된 거짓말조차 하기 귀찮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아파하는 줄 알고 서둘러 의사를 불러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3시간 후 간호사가 들어와 내게 약을 갈아주며 수근거렸다. 임 이사님은 송 씨에게 정말 헌신적이셔. 어젯밤에도 밤새 옆을 지키셨는데 송 씨가 깨어나서 시내 서쪽에서 제일 오래된 죽집에 죽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빗속을 뚫고 직접 차를 몰고 가셨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것이 그녀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였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화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변명 한마디조차 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임서연, 당신은 대체 뭘 믿고 내가 당신을 무한정으로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고 수화기 너머에서 나른하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준 씨,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강설아 씨, 나와 결혼할 생각 없소.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나는 임서연이 아니에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강설아 씨에게 묻고 있는 거요? 더 이상 임서연과 결혼하고 싶지 않소. 강설아는 흥미가 생긴 듯 천천히 말했다. 그럼 내가 왜 당신과 결혼해야 하는 거죠? 나는 눈을 감았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씨는 늘 임서연을 하찮게 여겼으니까? 내 책상 위에 비스듬히 놓인 사진이 그걸 증명해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평정을 가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나는 핏기 없는 병실 천장을 바라봤다. 링거에서 떨어지는 약물방울이 내 마지막 남은 어리석은 사랑의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았다. 동의하는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시오. 수화기 너머는 2초 동안 침묵했고 여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을 알 수 없었고 숨소리가 약간 거칠었다. 7일 후에 내게 오세요. 혼인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나와 결혼한 후에는 영원히 임서연과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겠소? 7일 후에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요. 전화를 끊자마자 7일 후 SC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그곳은 강설아의 영역이었다. 다음 날 임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간병인만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 씨, 임 이사님께서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저희에게 대신 간호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직이 대답했다. 내가 아는 걸 들키지 마시오. 임서연은 바쁜 것이 아니라 송민준의 병상 옆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퇴원하는 날이 되어서야 임서연은 마침내 나타났다. 몸에 딱 붙는 긴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서 사람을 설레게 했다. 내가 짐을 챙겨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서둘러 다가와 내 옷을 잡으려 하며 미안한 듯 말했다. 준씨, 요즘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게다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피하고 가방을 들고 앞으로 걸어갔다. 깜짝 이벤트라니. 임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드물게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데려다줄 곳이 있어? 30분 후 차는 고급 호텔 문 앞에 멈췄다. 나는 임서연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장미와 촛불이 가득한 연회장이 눈에 들어왔다. 약혼식이었다. 하객들은 차례로 고개를 돌려 내게 시선을 집중했다. 임서연은 내 손을 잡고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준씨,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부드럽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약혼해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가슴이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는 듯 했다. 나는 이 순간을 얼마나 갈망했던가. 하지만 지금 화려하고 정교한 반지를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약혼식이 내 심장을 주고 얻은 것이라니. 입을 열어 거절하려는 순간 연회장 문이 갑자기 열렸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송민준이 흰 셔츠를 입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서연아, 박준 씨의 송민준은 다가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 일은 내가 잘못했어. 지난 시간 동안 서연이를 괴롭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두 분의 약혼을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가방에서 정교한 선물 상자 2개를 꺼내 임서연과 내게 건넸다. 두 분의 행복을 빌어요.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가려 했지만 2걸음도 채 걷지 못하고 갑자기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민준 오빠, 임서연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망설임 없이 달려들어 송민준을 부축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내 약혼식에 와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고 내민 반지가 여전히 자신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귓속말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임 이사님은 송민준만 보면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구나. 옆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송민준 눈빛 하나만 못 당하는 거야? 마음속에는 오직 송민준밖에 없는 거지에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손가락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나는 임서연이 송민준을 부축하고 급하게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송민준이 임서연의 품에 안겨 내게 영원히 널 이길 수 없어라고 몰래 웅얼거리는 것을 지켜봤다. 하지만 임서연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바로 믿었다. 그날 밤 임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침실에 앉아 임서연과 관련된 모든 사진과 선물을 꺼냈다. 나는 이 모든 물건들을 상자에 던져 넣었다. 분홍색 아기 옷을 발견하고 부드러운 천을 움켜쥔 채 눈시울이 붉어졌다. 임서연이 임신했을 때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우리가 결혼하고 평생 함께하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하지만 이 제 3개월 된 아이는 임서연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나는 가슴속의 고통을 억누르고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물건들을 버렸다. 임서연에 대한 내 모든 사랑도 버렸다. 다음 날 나는 임그룹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예전에 임서연이 다리를 다쳐 후계자 자리를 잃었을 때 그녀의 이복 오빠가 그녀의 자리를 빼앗았다. 나중에 다리가 회복되자마자 그녀가 한 일은 내기를 거는 것이었다. 3년 안에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려야만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곁에서 비서로 일하며 손님을 접대하고 위궤양이 생길 정도로 술을 마시고 과로로 쓰러지는 등 이 모든 일을 사랑 때문에 했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직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붙잡았다. 박준 씨, 정말 사직하시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사직하려는 거예요? 저희는 모두 당신이 이끌어주셨는데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리고 임 이사님도 당신이 꼭 필요하실 텐데. 내가 없으면 잘 안 될 거라고? 지금 임서연 곁에 내가 없어도 잘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사직하고 싶습니다.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잠시 쉬고 싶습니다. 누가 없다고 못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할 겁니다. 그녀도 잘할 겁니다. 작별 인사를 마치고 개인 소지품을 들고 회사를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 임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놀라움이 묻어 있었다. 사직했다면서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결혼 준비할 일이 많아서 회사를 다닐 수가 없소. 임서연은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지난번 약혼식에 동의한 내가 결혼 준비로 바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지며 미안해했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해서 결혼 준비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송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딸기 고마워. 김서연의 목소리는 곧바로 멀어졌다. 장난치지 마. 애 통화 중이잖아. 서연아, 먹을래? 안 먹으면 다른 여자한테 줘도 돼? 알았어. 전화는 급하게 끊겼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위챗을 열었다. 과연 송민주는 과일 깎는 임서연의 영상을 올리고 사랑받는 느낌은 정말 좋네요라는 도발적인 글을 남겼다. 나는 눈을 감고 휴대폰을 껐다. 자정이 넘어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잠에서 깼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고 당황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준 씨, 서연이가 송민준을 구하려다 칼에 10군데 넘게 찔렸대요.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혈액이 부족한데 서연이와 송민준의 혈액형이 B형으로 같대요. 송민준은 얼마 전에 신장 이식을 받아서 헌혈할 수 없다고 도망갔대요. 제발 서연이를 구해주세요. 이 말을 듣자 귀가 멍해지고 가슴속에서 고통이 밀려왔다. 나도 신장을 잃었는데 헌혈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수화기 너머에 있던 수진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초조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박준 씨, 제발 부탁이에요. 헌혈하지 않으면 서연이는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송민주는 믿을 수 없어요. 당신만이 서연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설득했다. 나는 침묵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나는 코트를 걸치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헌혈하는 동안 붉은 피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이미 허약해진 몸에서 피를 너무 많이 뽑아내자 눈앞이 흐려지고 결국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다음 날 정오였다. 나는 몸을 일으켜 앉아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임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임서연의 병실 밖에 도착하자 그녀와 수진의 대화가 들려왔다. 서연아, 송민준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또다시 널 버리고 도망갔잖아. 이번에 박준 씨가 헌혈해서 널 살리지 않았으면 넌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 제발 정신 차리고 송민준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고 박준 씨에게 잘해줘. 김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오빠는 신장 이식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겁먹는 건 당연해. 이 말을 들은 수진은 거의 비명을 질렀다. 숨막혀. 송민주는 건강이 좋지 않다고 쳐도 그럼 박주는 건강이 좋은 줄 아나? 지난 몇 년 동안 널 위해 얼마나 몸을 망쳤는데. 그렇게 그를 배신하고도 그가 알아채고 영원히 떠날까 봐 두렵지 않아? 임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그는 나를 너무나 깊이 사랑해. 내가 송민준을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 연하는 병실 밖에서 임서연의 단호한 말을 들었다. 그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
심장이 무딘 칼로 난도질 당하는 듯 고통스러워 거의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랑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가? 하지만 임서연은 틀렸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이번에는 영원히 너를 떠날 거야. 더 이상 여기 머무를 수 없어. 나는 몸을 돌려가려 했지만 병실 안에서 임서연의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금세 부드러워졌다. 왜 그래? 수화기 너머에서 송민준의 불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임서연의 얼굴빛이 갑자기 변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았다. 선열이 솟구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트를 챙겨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조심해, 정수진이 그녀를 붙잡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 어디 가려고?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어. 의사가 퇴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임서연은 팔을 뿌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가 잠을 못 잔대. 내가 가봐야 해. 정수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송민준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더니. 그럼 박준 오빠가 너한테 헌혈해준 건 생각도 안 해봤어. 임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지만 결국 뒤돌아보지 않았다. 심지어 코트조차 걸치지 않은 채 문을 박차고 나갔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나는 그녀의 다급한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익숙해져야 했어. 송민준이 찡그리기만 해도 임서연의 세상은 무너질 텐데 나는 피를 쏟아도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이틀 후 임서연이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비행기 티켓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준 씨, 그녀는 내 앞에 다가와 드물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헌혈했다면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어? 나는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당신이 괜찮으면 됐어. 임서연은 내 냉담함을 눈치채지 못한 듯 제멋대로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지난번 약혼식은 송민준 때문에 엉망이 됐으니 이번에는 새로운 파티를 준비해서 보상해줄게. 나는 마침내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제야 그녀가 헌혈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지 못하고 서둘러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됐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송민준이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임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절대 없을 거야. 그 사람 초대 안 할 거거든. 나는 웃었다. 그녀가 내 빈정거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장으로 가는 길에 임서연이 차를 몰았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임서연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송민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서연아, 납치당했어. 그들이 날 죽이겠대. 임서연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곧바로 추적 앱을 켰다. 화면에는 빨간 점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거칠게 으르렁거리며 핸들을 꺾었다. 차는 급회전하는 관성으로 인해 문에 부딪혔고 이마가 유리에 강하게 부딪히며 선열이 솟구쳤다. 하지만 임서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송민준의 안전만이 가득했다. 차는 고속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했고 결국 버려진 다리 앞에서 멈춰섰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나는 앞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다. 다만 송민준이 칼을 든 남자에게 목이 잡힌 채 다리 난간에 서 있는 모습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임서연, 드디어 왔군. 남자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내가 내 회사를 망하게 하고 내 아내를 투신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해주마. 임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비에 옷이 흠뻑 젖었지만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착각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이 남자는 당황했다. 칼날이 송민준의 목에서 살짝 벗어났다. 뭐라고? 임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사도 안 해봤어? 내가 잡은 사람은 내 옛날 남자친구야. 옛날에 내가 다쳤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났지. 나는 그를 뼛속 깊이 증오해. 임서연은 냉소를 지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야. 말을 마친 그녀는 차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너무나 깊어서 사람을 익사시킬 정도였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임서연이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하필이면 이 순간에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임서연은 기회를 틈타 말을 이었다. 송민주는 잡고 싶으면 잡아가. 나와 박주는 내일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야 해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 말을 마친 그녀는 심지어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씨, 가자. 온몸이 얼어붙었다. 마침내 이해했다. 임서연은 나를 방패막이로 삼아 납치범의 목표를 바꾸고 송민준을 구하려 했다. 남자는 과연 흔들렸다. 갑자기 송민준을 밀치고 곧장 내게 달려들었다. 내가 바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는 웃으며 내 멱살을 잡고 다리 난간 쪽으로 끌고 갔다. 임서연의 눈동자가 수축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송민준을 붙잡는 것이었고 나는 남자에게 붙잡혀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 귓가에는 바람소리가 맴돌았다. 차가운 강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자 다리 위에서 들려오는 임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납치범부터 구해.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해. 송민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애버려. 웃고 싶었지만 강물이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고통스러워 눈앞이 흐려졌다. 의식을 완전히 잃기 직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임서연의 마음속에서 내 목숨은 납치범만도 못하다는 것을.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귓가에는 의사의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준 씨, 지난 몇 년 동안 몸이 너무 쇠약해졌습니다. 잦은 음주와 과로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의 약물로 인한 후유증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몸에 심각한 손상이 갔으니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서연은 내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아채고 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와 드물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 씨, 일어났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은 완전히 차분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나를 걱정했다면 어떻게 망설임 없이 납치범부터 구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 임서연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 피했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이번에는 내가 경솔했어. 보상해줄게. 나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서연,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일까? 이번에는 임서연이 이틀 동안 병원에서 내 곁을 지켰다. 내가 퇴원하자마자 그녀는 나를 경매장으로 데려갔다. 내게 보상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그녀를 따라갔다. 경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옛 지인인 송민준을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서연이 송민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항상 내 곁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뜨거운 물을 따라주고 게살을 발라주고 가끔 추운지 묻기도 했다. 나는 그녀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자기 자신에게 연기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야 죄책감을 덜 느끼고 마음이 편해질 테니까. 경매가 시작되기 직전 임서연은 전화를 받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나는 혼자 바에 서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연락처를 물었다.
정말 잘생기셨네요. 친하게 지내도 될까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갑자기 뒤에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제 약혼자예요. 임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음울한 눈빛으로 여자를 쏘아봤다. 여자는 얼굴빛이 변하며 황급히 사과하고 자리를 떠났다. 임서연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박준, 왜 꼬시는 사람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아? 나는 이미 다 늙어 빠졌다는 거야. 뭐야? 임서연은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만간 결혼할 텐데 나 말고 누구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어쨌든 이번 생에는 너밖에 없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비웃었다. 어떻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감히 나밖에 없다고 맹세할 수 있는 거지? 경매가 시작된 후 임서연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거의 다 사들였다. 돈을 물 쓰듯이 썼다.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송민주는 멀리서 우리를 음울한 눈빛으로 쏘아봤다.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 송민준이 따라 들어왔다. 그는 문을 잠그고 냉소를 지었다. 오늘 아주 신났나 보지? 내가 상기시켜 줘야 하나? 서연이가 너한테 잘해주는 건 죄책감 때문이지 사랑 때문이 아니야? 아직도 몰라.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 이미 석 달이나 됐었어. 그때 내가 그녀에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했더니 아무 말 없이 낙태약을 마시더라. 그리고 얼마 전 내 신장이 망가졌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당신의 신장을 잘라내서 내게 줬지. 게다가 다리 위에서 일부러 내가 싫다고 말한 것도 실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야.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필요하면 그녀는 모든 것을 들어줄 거야. 송민주는 다가와 엄숙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완벽하게 졌어. 송민주는 이 말을 듣고 내가 곧바로 분노에 찬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명히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개를 들어 송민준을 바라봤다. 말을 마친 송민준은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손을 닫고 침착하게 말했다. 상관없어. 어차피 곧 떠날 거니까. 송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어떻게 상관없을 수가 있어. 그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며 손을 들어 자기 뺨을 강하게 때렸다. 쩌렁쩌렁한 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임서연이 뛰어들어와 나를 밀쳤다.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나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허리가 화장대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히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임서연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송민준을 부축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미 갚아줬는데 왜 또 민준 씨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송민준은 얼굴을 감싸준 채 가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승패를 떠나서 박준 씨를 탓하지 마세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임서연은 음울한 표정으로 송민준을 부축하고 몸을 돌려 떠났다. 송민준은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돌려 내게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나는 홀로 화장실 벽에 기대섰다. 웃고 또 웃다가 눈가가 붉어졌다. 박준, 이게 바로 내 10년의 사랑이야. 내가 받은 건 고작 이런 것뿐이야. 그날 밤 임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걸지 않았다. 내 심장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더 이상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았다. 곧 떠날 예정이었기에 나는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을 예약해 가까운 친구들과 송별회를 열었다. 술에 취한 친구들은 차례로 임서연을 욕했다. 내가 그렇게나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학창시절에는 강설아가 널 좋아했는데 너는 임서연 곁에 있는 시간이 강설아 곁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다고. 나는 그저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파티가 끝나고 계산을 마친 나는 홀로 복도에 서서 술을 깨며 잠시 기다리다가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임서연과 정수진의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송민준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그의 말 한마디에 내 아이를 낙태시키고 그를 구하기 위해 박준의 신장을 잘라내더니 이제 송민준이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그와 아이를 가지겠다고. 임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가 다른 여자를 찾을 거야? 나는 그걸 견딜 수 없어. 그럼 박준 오빠는? 정수진은 거의 울부짖었다. 그에게 떳떳할 수 있어. 임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걸로는 부족해.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꽉 움켜쥔 주먹이 떨려왔다. 이 말다툼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정수진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듯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고 임서연도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홀린 듯 임서연을 따라갔다. 그녀가 들어간 방은 문이 닫히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틈새로 송민준이 임서연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며 입을 맞추는 모습을 봤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서연아, 우리 아이를 갖자. 임서연은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럼 나 말고 다른 여자와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나는 문 밖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모든 것을 녹화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포기했다. 왜냐하면 심장이 멎어버리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날 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나는 짐을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마지막 셔츠를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임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술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내 열린 가방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짐을 싸서 뭐 하려고? 내가 곧 떠날 거라고 말하려는 순간 임서연이 내 말을 가로챘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씨, 내게 보약 끓이는 법 좀 가르쳐줘. 나는 멍하니 서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내가 그녀를 보살펴왔는데 그녀가 부엌에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그녀를 따라갔다. 부엌에서 임서연은 식탁 앞에 섰다. 그녀는 서툴게 생강을 썰었다. 솜씨가 서툰 것을 보니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게 분명했다. 나는 옆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가르쳤다.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양념은 마지막에 넣고 물은 충분히 넣어야 해. 끓으면 약불로 줄여야 해. 임서연은 드물게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묵묵히 따라했다. 보약이 완성되자 그녀는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내게 줄 생각은 없는 듯 했다. 임서연은 내가 시계를 흘끗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갑자기 말했다. 준씨, 며칠 동안 일이 있어서 나중에 옆에 있어줄게. 이 말을 마친 그녀는 보온병에 남은 보약을 붓고 챙겨든 채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송민준의 위챗을 열었다. 과연 그의 상태 메시지에 갑자기 보약이 너무 먹고 싶네. 누가 기꺼이 날 위해 배워줄 사람이 없을까? 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보약은 내가 그녀를 위해 특별히 배운 건데. 그녀의 위장이 좋지 않아서 위장에 좋은 보약이라고 해서 여러 노포 식당을 찾아다니며 요리사들에게 수없이 부탁해서 겨우 배운 건데.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간 적 없던 사람이 송민준을 위해 요리를 시작했네. 사랑과 미움은 정말 돌고 도는 건가 보네. 떠나는 날 아침, 나는 홀로 모든 짐과 비행기 표를 챙겼다. 떠나기 몇 시간 전, 나는 모자를 쓰고 홀로 몇 군데를 돌아다녔다. 떠나기 6시간 전, 나는 내가 임서연과 함께 다녔던 진화 고등학교에 도착했다. 텅 빈 교실에서 나는 내가 앉았던 책상을 찾아 손가락으로 책상 표면을 쓰다듬었다. 엉망진창으로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임서연을 좋아한다. 나는 열쇠를 꺼내 글자를 지워나갔다.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나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산산이 부서지는 내 청춘과도 같았다. 떠나기 5시간 전 나는 유명한 연인의 다리에 도착했다. 녹슨 사랑의 자물쇠가 여전히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자물쇠 표면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예전에 나는 임서연을 이곳에 데려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걸 걸어놓으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임서연은 가볍게 긍정했을 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나를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있는 힘껏 줄을 잡아당겼다. 줄은 끊어져 강물 속으로 떨어졌고 작은 파문조차 일지 않았다. 떠나기 4시간 전 나는 포중사에 도착했다. 원래는 내가 걸어놓았던 붉은 소원 리본을 되찾아오려고 했지만 멀리서 임서연과 송민준이 소원나무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주진은 송민준에게 물었다. 시주께서는 무엇을 기원하시겠습니까? 송민준은 말했다. 저희 아이가 빨리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김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주진은 붉은 소원 리본을 건네며 두 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리본을 받아 들고 나무에 걸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걸어놓은 리본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 더 이상 걸 곳이 없었다. 임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옆에 있던 어린 승려에게 말했다. 시주금 500만 원을 낼 테니 여기 있는 모든 리본을 다 떼어내시오. 어린 승려는 황급히 다가와 리본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그리고 이 리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자 임서연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버리라고 말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조용히 지나가며 버려진 리본들을 주워 담았다. 모두 내가 수년간 썼던 소원들이었다. 임서연, 다리 완치되게 해주세요. 임서연,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임서연과 백년해로하게 해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눈가가 찡해졌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굳이 내 손으로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 방송에서 탑승 안내가 흘러나왔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승무원이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끄라고 안내했다. 나는 사진첩을 열어 그날 찍었던 동영상을 찾았다. 임서연과 송민준이 뒤엉켜 있던 영상이었다. 나는 영상을 선택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다. 임서연, 송민준에게 내 신장을 준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송민준이 화가 나서 우리 아이를 몰래 낙태시킨 것도 알고 있어. 너와 송민준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것도 알고 있어. 이제 임서연, 내 소원은 이루어졌네.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송민준에게 널 완전히 돌려줄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차단한 다음 휴대폰 전원을 껐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나는 창밖에 넘실거리는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동안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온몸이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하얗고 가녀린 손이 내 손을 잡고 짐을 들어주었다. 넋이 나간 것처럼 굴다니 아직도 임서연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강설아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감돌았다. 마치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나를 끌고 가서 다시는 임서연을 찾을 수 없도록 옆에 가두어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약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미 완전히 포기했어. 다시는 임서연을 좋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앞으로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 거야. 내 말을 듣자 강설아의 얼굴에는 재빨리 미소가 떠올랐다. 부디 말한 대로 행동하길 바라. 그녀는 가식적인 말투로 거만하게 말했지만 손은 솔직하게 내 손을 잡고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이끌었다. 검은색 차량 행렬이 일사불란하게 늘어서 있었다. 트렁크에는 수많은 장미와 풍선이 가득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강설아는 어디선가 반짝이는 반지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지금 당장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더 이상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 사랑해요. 우리 결혼해요. 강설아와 결혼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여자를 사랑할 때도 강설아는 묵묵히 나를 사랑해왔다. 그저 감히 내게 말하지 못했을 뿐 나는 얼굴을 가리고 황급히 눈물을 닦아낸 후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손을 뻗어 반지를 받아들었다. 조아은의 대답에 강설아는 감격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서둘러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에게 내 손에 반지를 끼워달라고 손짓했다. 그러자 강설아는 서둘러 내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다. 신분증 챙겨왔죠? 지금 바로 혼인신고하러 가요. 늦으면 안 돼. 말을 마친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각종 서류를 내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다. 모든 것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그런 강설아의 들뜬 감정에 전염되어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렸다. 서류는 모두 챙겨왔어. 혼인신고하러 가자.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설아는 엑셀을 밟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두 명의 신부가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고 도장을 찍는 순간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혼인신고서 2권을 받게 되었다. 나와 강설아는 모두 멍하니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우리가 정말 결혼했다니?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현실이 되었다. 강설아는 감격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꽉 껴안았다. 마치 이 방법으로만 내가 정말 그녀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듯 했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부터 나와 임서연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몰랐던 것은 강설아가 공항에서 돈을 아끼지 않고 벌인 깜짝 이벤트 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 심지어 송민준의 눈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호텔에서 막 세수를 마친 임서연은 송민준이 휴대폰을 들고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발견했다. 무슨 할 말 있어? 말을 마친 임서연은 아무렇게나 수건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닦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샤워 가운으로는 매끈한 목덜미에 있는 키스마크를 가릴 수 없었다. 송민주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망설이는 듯 휴대폰 화면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영상 속의 사람이 박준 오빠 같아. 내가 잘못 본 건가? 너랑 그 사람이랑은 약혼도 하고 곧 결혼할 사이 아니었어?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청혼을 받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는 거야?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건 아니겠지? 말을 마친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기로 가득 찬 눈빛으로 서둘러 박준을 변호했다. 박준 오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영상 속의 사람은 아마 그 사람이 아닐 거야.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영상을 박준 오빠에게 보여주는 게 어때? 혹시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던 형제가 아닐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영상 속의 두 사람은 꽤 잘 어울리네.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수많은 사람들이 둘이 정말 잘 어울리고 행복해 보인다고 하던데 이 송민주는 변명하면 할수록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임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먹물처럼 검은 눈동자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바보가 아니라면 영상 속의 사람이 박준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박준이 어떻게 강설아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는 미친 게 분명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차단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화는커녕 그 어떤 연락도 할 수 없었다. 며칠 전 위챗으로 보냈던 장문의 메시지와 영상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거의 동시에 그녀의 분노는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순식간에 식어버렸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모두 알고 있었어. 임서연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그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바로 그녀와 송민준이었다. 그날 밤
광란에 휩싸여 뒤엉킨 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은 약간 흔들렸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내 심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임서연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섰다. 그녀는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나의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임서연은 마지막 문장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지만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그는 나를 너무나 깊이 사랑했는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했는데, 어째서 갑자기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거지? 왜 갑자기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거지? 어떻게 신장 이식 수술, 낙태, 그리고 송민준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임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혼란에 휩싸여 제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자신을 너무나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했던 일들을 알게 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다면 순종적으로 그의 곁에 머물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준 것이다. 거의 동시에 임서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정수진. 그녀를 떠올리자 임서연은 황급히 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내가 박준에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준 거니?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어? 임서연의 추궁에 정수진은 당황했다. 그녀는 막 방을 나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임서연에게 반박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박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그와 친하지도 않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게 무슨 소리야? 농담하지 마. 그녀가 그렇게 말했지만 임서연은 여전히 정수진을 믿지 않았다. 네. 그럴 리 없어. 그는 나를 사랑해. 나와 끈을 놓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임서연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다. 더 이상 임서연과 이 헛된 말다툼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당신과의 끈을 놓았어요. 그래도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니까. 말을 마친 강설아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때 임서연의 전화기 너머에서 내가 강설아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아야, 내가 밥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배고파. 예전에는 그녀 앞에서만 약한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 그녀와의 협상을 돕기 위해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점점 의지하는 모습이 줄어들었다. 임서연은 순간 멍해졌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녀에게 의지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나의 진심을 들을 수 있다면 그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송민준이 나타나면 나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의지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임서연은 가슴속에 수많은 바늘이 꽂히는 듯 찌릿찌릿한 고통을 느꼈다. 왜 강설아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나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데 그녀는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닐까? 나중에 그녀가 송민준의 아이를 낳으면 세 사람은 서로에게 끈끈한 존재가 될 텐데 어쩌면 송민준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고 그들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 행복 속에는 내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임서연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가득했다. 임서연은 억지로 박준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온통 고요한 집안. 요즘 송민준과 함께 지내면서 식습관이 엉망이 되었다. 늦은 밤, 위장이 계속해서 뒤틀리는 듯 했다. 위경련이 너무 심해 온몸을 웅크린 채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준 씨,
약이 필요해. 임서연은 이를 악물고 힘없이 내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요한 침묵뿐이었다. 나는 이미 떠났고 강설아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계속되는 고통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임서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서랍을 열어 위장약을 찾았다. 왜 없어? 분명히 예전에는 준 씨가 위장약을 항상 여기에 넣어두었는데.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떠났다는 것을. 임서연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모습을 본 집사는 서둘러 그녀를 부축하고 위장약을 먹였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무리 바빠도 제때 식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위장이 좋지 않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 지금 바로 왕 아주머니에게 부탁할게요. 위장약을 먹자 임서연의 낯빛은 서서히 돌아왔다. 인삼 닭죽이 먹고 싶어 그녀는 무심코 내뱉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향긋하고 깊은 맛이었다. 왕 아주머니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인삼 닭죽을 끓여 임서연 앞에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겨우 한 입 먹었을 뿐인데 느끼함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식욕을 잃었고 심지어 약간 메스꺼운 느낌까지 들었다. 이 맛이 아니야. 임서연은 차가운 얼굴로 찻잔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집사와 왕 아주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임 여사님, 제가 박준 씨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왕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해고될까 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임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기억 속에 내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차근차근 따라했다. 아니야, 아니야, 전부 틀렸어. 밥그릇을 하나하나 깨뜨릴수록 마음속의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분명히 과정은 똑같은데 왜 닭죽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 거지? 혹시 박준이 여기에 없기 때문일까? 임서연은 점점 더 화가 났다. 갑자기 부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나는 민준 씨만 사랑해.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되뇌며 억지로 자신을 설득했다. 한참 동안 넋을 잃은 채 운전해서 회사로 향했다. 지난 며칠 동안 쌓여있던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임서연은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하지만 내가 사직한 후 회사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달랐다.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직원 간의 협력도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았다. 갈등과 다툼이 잦아지면서 임서연의 심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회의실에서 임서연은 차가운 얼굴로 기획안을 탁자 위에 내팽개쳤다. 이게 당신들의 태도인가? 국립공원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안이 여전히 이 수준이라면 앞으로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어. 입찰 서류가 우리가 정했던 계획과 다르잖아. 도대체 어떻게 확인했길래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거야? 당신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겠어. 협력 협상 및 프로젝트 추적 담당자는 회의 내내 모든 부서장이 비판을 받았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었다. 짧은 회의 시간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임서연은 마침내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모두 해방이라도 된 듯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임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나는 떠났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회사에서 함께 고생하며 속마음을 터놓던 사람들도 더 이상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업무 효율도 예전보다 훨씬 떨어졌다. 심지어 집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썰렁했다. 집에는 여전히 도우미가 있었지만 예전처럼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예전에 다리를 다쳤을 때 뛰어난 의사를 찾아 치료를 도왔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여전히 쑤시고 아팠다. 그리고 요즘 들어 다리 통증이 특히 심했다. 임서연은 너무 고통스러워 다리를 주먹으로 쳤지만 통증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평소에는 힘없이 내 이름을 중얼거렸지만
나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심지어 나의 크고 따뜻한 손, 그리고 그녀의 다리를 주무르며 침을 놓던 감촉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떠났고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주위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었고 모든 면에서 그녀를 괴롭혔다. 예전에 내가 억눌렀던 조울증이 재발했다. 이제서야 임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녀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없으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임서연은 약간 후회했다. 그녀는 내가 없는 날들을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내가 떠났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매 순간 나를 그리워했다. 다음 순간 내 눈앞에 나타나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강설아와 결혼했다. 임서연은 이 사실만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그녀는 강설아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갑자기 송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저번에 당신을 데리고 병원에 갔던 거 기억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 임신했대요. 우리 아이가 생긴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임서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 씨가 뭐라고 했지? 기쁘지 않느냐고? 기뻐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가장 먼저 당황하는 마음이 드는 걸까? 아이가 있으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텐데. 더 이상 나와 다시 만날 수 없을 텐데. 그녀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녀가 정말 송민준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는 나를 용서해 줄까? 그녀는 감히 생각할 수 없었고 깊이 생각할수록 불안해졌다. 임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민준 씨, 이 아이 꼭 낳아야 하는 거야. 예상치 못한 대답에 송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요. 당신과 제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미 전에 말했잖아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박준이 아이 때문에 질투하고 화낼까 봐 걱정된다면 이 아이를 지워도 돼요. 어쨌든 저는 아이만 있으면 돼요. 꼭 당신의 아이일 필요는 없어요. 그는 드물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임서연은 당황하며 서둘러 변명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단지 아이가 너무 갑자기 찾아온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해할 수 있어요. 박준이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지우지 마세요. 당신과 박준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결혼했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송민준은 일부러 물러서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과연 임서연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결심했다. 민준 씨,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할 거예요. 이 아이에게 잘해줄 거예요. 박준 씨는 제가 잘 설명할게요. 설령 그가 이혼하고 내 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를 사랑하고 분명 우리 아이도 받아들일 거예요. 원하는 대답을 얻은 송민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다른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임서연이 이 아이를 기꺼이 키워주기만을 바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임 가문의 보호를 받으며 송씨 가문의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 전화를 끄는 임서연은 후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약병을 챙긴 그는 안심한 표정으로 여름이 사라진 모습을 바라보았다. 안심해요. 난 너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않아. 내 계획이 성공하면 너에게도 좋을 거야. 임서연은 날 사랑하니까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안심해. 하은여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길 바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애틋하게 껴안았다. 임서연은 문가에 서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마치 얼음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예전에 그녀는 나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이제 얄궂게도 그녀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모든 상처가 되는 말들을 직접 경험하자 그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실감할 수 있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텅 비어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듯 했다.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임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고 작은 얼굴에는 서서히 잔인한 표정이 떠올랐다. 쾅! 그녀는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가 하은연의 뺨을 후려갈긴 후 그녀를 밀쳐냈다. 그런 다음 붉어진 눈으로 두 손으로 송민준의 목을 졸랐다. 송민준, 정말 대단하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렇지. 산소가 부족해 송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임서연의 손을 뿌리치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놔줘.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낡은 풀무처럼 쉰 소리를 냈다. 임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격렬한 증오심만 가득했다. 송민준, 난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싫어. 난 널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어. 이전에는 입만 열면 자랑거리로 삼았지. 내 두 다리가 멀쩡하지 않아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자 냉정하게 버리더니 그것도 참았어. 내가 다시 재기해서 돌아오자 내 뱃속의 아이를 지우고 박준 오빠의 신장을 내게 주라고 강요했지. 이 모든 것을 다 참았어. 오직 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도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내 가장 편리한 이용도구.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내 심장도 살로 만들어졌고 나도 고통을 알아. 송민준, 넌 꼭 이렇게까지 나에게 잔인하게 굴어야 하는 거야. 임서연은 목이 쉴 정도로 소리치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분노를 쏟아내려 했다.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는 송민준의 힘은 점점 약해졌고 몸부림치는 정도도 점점 작아졌다. 마침내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눈이 뒤집힌 채 산소 부족으로 정말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제야 임서연은 마침내 손을 놓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조금도 꺼지지 않았다. 캑캑, 송민준은 격렬하게 기침하며 폐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려는 듯 고통스러워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는 바닥에 엎드려 헐떡였다. 한참 후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는 곧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오해야. 널 괴롭힐 생각은 없었어. 정말로. 널 사랑해. 단지 방법이 없었을 뿐이야. 송씨 가문의 사업을 포기하면 난 모든 것을 잃게 돼. 그러면 길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차마 그 꼴을 볼 수 없었던 거야. 임서연. 그녀는 절망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 지경에 와서도 여전히 연기하고 그녀를 속이려 하다니. 그는 입으로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왜 그랬냐고, 그의 본성이 원래 문란한 것이냐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송씨 가문의 재산을 원한다고, 돕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탐욕스러워서 심지어 임씨 가문의 모든 것까지 탐내고 그녀에게 불임약을 먹이려고 했을까? 만약 내가 결혼을 승낙했다면 송씨 가문과 임씨 가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텐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내 감정을 상처 입히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했어? 임서연은 한 글자 한 글자 분노하며 송민준에게 따져 물었다. 송민준은 핏기 없는 얼굴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참 후에야 송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똑같지 않아. 그건 달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그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임서연은 실망한 표정으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대신 말해줄게. 넌 나와 결혼해도 송씨 가문과 임씨 가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넌 권력과 재산을 모두 혼자 쥐고 싶어 하는 거야? 송민준,
넌 너무 탐욕스러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임서연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내게 사과하게 했다. 임서연이 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는데 1만 원만 받으면 돼. 수많은 행인들이 기꺼이 도와주었다. 나와 강설아는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박준, 임서연이 다시 용서를 구하러 돌아왔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 며칠 동안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지만 강설아는 여전히 약간 불안했다. 나는 정말로 임서연을 오랫동안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내고 그녀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더 이상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강설아, 조금만 더 자신감을 가져. 지금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임서연을 빨리 포기하지 못하고 너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야. 내 말을 듣자 강설아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강설아, 난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은 너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녀를 쫓아내줘. 그녀가 눈에 거슬려. 강설아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핥고 손가락으로 키스마크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알았어. 그녀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쫓아낼게. 말을 마친 그녀는 나를 회사 안으로 밀어넣고 이전의 어설픔과 귀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순식간에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하며 위압적인 기세를 내뿜으며 임서연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임서연, 아직도 내 남편을 괴롭히려고 온 거야? 그는 이미 입으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내 노력은 정말 웃기지도 않아. 예전에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많이 상처 주더니 이제 와서 착한 척하며 얽매려고? 혹시 그러면 그가 용서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꿈깨. 말을 마친 그녀는 점점 더 거칠어지는 손길로 임서연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임서연도 이는 힘껏 저항했다. 강설아, 박준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나야. 내가 잘못했으니 사과하면 돼. 그 사람이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넌 그저 남의 불행을 틈타 그를 빼앗은 도둑일 뿐이야. 그 사람이 널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두 사람은 엉켜붙어 서로에게 독서를 퍼부으며 잔인하게 싸웠다. 강설아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널 사랑한다고? 널 사랑해서 나와 결혼하고 내게 키스하고 부부의 의무를 다하겠어? 임서연, 제발 착각하지 마. 그는 널 사랑하지 않아. 절대로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서 포기해. 말을 마친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강설아는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경호원들을 얼마나 불러왔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가 바로 그녀의 영역이었으니까. 몇 명의 경호원들이 임서연을 붙잡고 그녀가 몸부림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두 눈으로 멀리 있는 나를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준 씨, 잘못했어요. 말을 마친 임서연은 갑자기 피를 토했다. 내장이 거의 파열될 정도로 얻어맞았다. 그녀는 여전히 끈질기게 나를 바라보며 나의 작은 표정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강설아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흔들어 경호원들에게 임서연을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물티슈로 온몸에 묻은 임서연의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낸 후 완전히 깨끗해지자 내게 다가왔다. 혹시 제가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차갑고 냉담한 얼굴에는 걱정스러움이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줄은 몰랐어. 임서연이 다시 고개를 돌려 나를 찾았다. 그녀는 평생 송민준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강설아는 송민준에 대해 조사한 모든 내용을 내게 말했다. 송민준이 했던 짓들을 듣자 매우 놀랐다.
임서연의 후회가 이런 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정말 웃기지도 않았다. 예전에는 내가 그녀 곁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꿈쩍도 않더니 이제 송민준이 그녀의 몸에 상처를 입히려 하자 비로소 송민준과의 사랑을 포기하다니. 정말 칼이 제 몸에 꽂혀야 아픈 줄 아는구나. 송민준이 그녀를 필요로 해서 신장을 갈아 끼우라고 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똑같은 일이 임서연에게 벌어지자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뜨거웠던 사랑도 언젠가는 식을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녀가 몇 마디 사과만 하면 내가 마음을 돌릴 줄 알았던 건가에 나는 극도의 냉소감을 느꼈다. 그녀가 나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입는다 해도 내 마음속과 몸에 새겨진 상처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강설아, 남은 여생은 너뿐이야. 나는 강설아를 꽉 껴안으며 그녀를 위로하는 듯, 나 자신을 위로하는 듯 말했다. 강설아도 나를 껴안았다. 좋아.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이 경호원들은 눈에 거슬리는 풍경들을 치웠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강설아는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쫓겨났어야 할 임서연이 다시 우리 집 앞에 나타나 있었다. 임서연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끈질기게 나를 기다렸다. 누가 쫓아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치료받지 못해 여기저기 멍들어 보기 흉했다. 준씨, 잘못했어요. 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계속해서 되뇌었다. 빗물이 그녀의 몸을 흠뻑 적셨고 다리의 흉터는 쑤셔왔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지만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무 감정 없이 이 광경을 차갑게 바라봤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연극을 감상하는 듯했다. 웃기지도 않아. 이제 와서 눈물 연기라니. 내가 마음 아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의 몸은 그녀의 것이고 그녀가 죽든 살든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말을 마친 나는 천천히 눈길을 거두며 강설아가 뭘 요리하고 있는지 보러 갔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며 서로 돕기도 하고 가끔 장난을 치기도 하며 껴안기도 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임서연이 바라던 장면이었다. 나에게 강설아는 그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놓아주었고 심지어 강설아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순식간에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다리를 짓이기.